맨유가 뉴캐슬을 홈에서 3대2로 잡으면서 또 좋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맨유의 에이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복귀를 했고, 두 번째는 요새 들어 기용되고 있는 아마드의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카세미로가 센터백에서 꽤 좋은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오늘 경기 맨유는 뉴캐슬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유 라인업의 특징은 호일룬이 벤치에 있었는데도 일단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로톱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드업할 때 좀 변형이 있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 암라밧을 센터백들과 3백을 구성하게 만들고 달롯이 조금 더 안쪽으로 개입하면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롯과 마이누가 더블 피벗이 되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 완비사카는 원래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맥토미니가 부패 있는 쪽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공중볼 경합이라든지 앞쪽에서 떨어지는 세컨볼의 피지컬 싸움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아마드는 공을 잡고 중앙으로 개입하면서 다시 공을 내주는 요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 구조가 자주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뉴캐슬도 4-3-3으로 출전하긴 했는데 뒤에서 이제 3백을 만들고 트리피어를 조금 올립니다. 그리고 양쪽 윙어가 사이드 쪽에 벌리면서 미드필더를 조금 올리고요. 그리고 기마랑이스가 공을 받아주면서 3-1 빌드업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트리피어가 오른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캐슬 선수들은 원래부터 전방 압박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맨유 선수들을 한 명씩 데인마크하면서 오나나의 골킥을 유도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제로톱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쪽에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오나나의 패스기를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이렇게 앞으로 끌어냈죠. 그렇게 되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수를 끌고 오면서 뒤쪽에 뒷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측면 선수들이 뛰어가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패스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공격 전개가 꽤 많았던 맨유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가짜 9번으로 뛰었지만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도 반대쪽에 뛰는 윙어 보고 왕반대 전환 이렇게 해줍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었던 두 경기와 오늘 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식의 공격적인 전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뉴캐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1 빌드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공을 받아주는 피벗 선수가 기마랑이스 한 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맨유 선수들한테 고립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주면서 이렇게 센터백에 공을 받아줍니다. 아무래도 뉴캐슬에서는 볼줄이 기마랑이스다 보니까 맨유 선수들이 기마랑이스 쪽으로 주의가 끌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가끔씩 이삭이 내려와 주면서 이 공을 받고 사이드로 전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이런 걸 보면 양 팀의 압박이 얼마나 이 미들블럭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또 부패가 돌아오면서 맨유가 달라진 점은 윙어들이 조금 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르나초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을 때는 공을 잡고 좀 혼자 드리블 치다가 뺏기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찬스 메이커가 있다 보니까 굳이 드리블 치지 않고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공을 주고 브루노가 이렇게 툭 찍어서 2대1 패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좋은 찬스를 맞았지만 골키퍼가 잘 막아내죠. 이런 것처럼 브루노의 복귀 효과는 꽤 많은 걸 가져왔습니다. 또 부패가 오면서 맨유는 맥토미니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이누가 부패 쪽으로 공을 찔러줬을 때 부패는 수비수 2명 정도를 끌어당기게 되고 맥토미니는 이 틈을 타서 부패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맨유의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부패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이 한 명으로는 모자랐고 그래서 2-3명 붙으면서 자꾸 다른 쪽에서 이득이 생기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맨유는 안토니 대신에 요새 아마드를 기용하고 있는데요. 아마드와 안토니 둘 다 좀 단신이고 왼발을 사용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두 선수에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드는 연계 능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비슷하지만 다른 선수를 이용할 줄 안다는 거죠. 지금 장면에서도 아마드가 자신에게 거의 2-3명을 붙여놓고 브루노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게 브루노가 받으라는 패스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브루노를 주고 자기가 2대1 받으려고 움직이는 정도의 패스였습니다. 근데 브루노가 이 공을 밟아놓으려다가 좀 공이 뒤로 새면서 마이누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누는 여기서 그냥 원스텝으로 바깥쪽으로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노의 득점도 되게 좋았던 게 공을 한 번 더 치고 스텝을 밟으면 여기 따라오는 수비수한테 도전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이쪽으로 차는 척하면서 심리전으로 왼쪽으로 꺾어 차는 요런 슈팅이 05년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침착성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맨유는 1대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맨유의 카세미로가 평소와는 다르게 슈퍼 세이브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맨유의 센터백 부족으로 계속 센터백 땜빵을 했던 카세미로인데 이 자리에서 거의 다여섯 경기 뛰다 보니까 점점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고든이 전진하는 상황 속에서 카세미르가 좋은 태클을 보여주면서 공만 건드리는 태클을 수행을 했고요. 코너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공이 거의 들어가는 걸 카세미르가 골대 앞에서 바로 쳐내면서 한 골을 막아내는 슈퍼 세이브를 수행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슈팅 블락이라든지 개인 수비 같은 것도 오늘 경기에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 많았던 카세미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아마드의 연계 능력이 오늘 또 괜찮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여기서도 굳이 자기 앞에 수비가 많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툭 밀어주는 이런 패스를 수행을 하고요. 지금도 박스 안에서 자기한테 수비가 여러 명 붙어 있으니까 슈팅하는 척 하면서 마이노와 2대1 패스를 시도합니다. 물론 여기서 수비가 디펜스를 잘해서 막히긴 했지만 이런 박스 안에서 잘게 썰어가는 플레이는 올 시즌 맨유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인데 아마드라는 선수의 등장이 맨유 박스 안 공격에 다채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은 이렇게 1대0으로 맨유가 앞서면서 마무리했는데 확실히 홈경기이기도 하고 부패가 돌아왔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기 내용이 생각보다 꽤 좋았습니다. 암라바트의 포백 앞 보호라든지 발롯의 인버티드한 움직임까지 테나흐가 가져온 전술들이 조금씩 다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답답했던 경기들보다는 경기력이 확실히 개선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뻤던 상황도 잠시 맨유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뉴캐슬 특유의 상대팀이 골킥할 때 전방 압박을 수행을 했고요. 여기서 뭐 오나나 옆에 센터백들이 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나나는 어쩔 수 없이 롱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롱킥을 한 세컨볼이 이삭 쪽으로 떨어지면서 이삭이 공을 잘 챙겨서 측면 쪽에 뛰는 선수에게 전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키퍼와 수비 사이로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오고 고든이 이 공을 발만 갖다 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일단 이 득점 과정 자체도 좋았지만 맨유는 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을 당하면 골키퍼 롱킥을 하는 비율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뒤에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 장면이었죠.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도 맨유가 모든 상황을 압도하면서 갔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완비사카의 실수로 인해서 암라바트 혼자만 남는 3대1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암라바트가 되게 침착한 수비를 보여주거든요. 3대1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한 패스가 나가고요. 여기서 암라바트가 발을 뻗지 않으면서 끝까지 따라간 다음에 슈팅하는 순간에 태클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골대 맞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암라바트가 한번 지켜준 덕분에 맨유는 경기 분위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적인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 공이 아마드 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아마드가 이 공을 바로 슈팅을 하면서 원더골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공이 여기서 헤더 맞고 흘러오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갖다 대기 쉬운 공이 아니었는데 아마드가 여기서 미친 임팩트를 선보이면서 키퍼가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속도로 공이 들어갑니다.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뉴캐슬이 계속 전방 압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맨유가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하려고 이번에는 달로까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여기서도 부페가 지금 경기 시간이 77분인데도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공받을 길을 마련을 해줍니다. 이렇게 뉴캐슬의 빡센 전방 압박이 들어오니까 부페와 달롯이라는 카드로 카운터를 쳐보는 맨유입니다. 그리고 맨유는 82분이 돼서야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교체 카드를 수행을 하는데요. 가르나초, 마이노, 아마드를 빼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레시포드, 호일룬을 투입합니다. 공격 쪽에 숫자를 하나 빼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센터백 라인에 배치하면서 수비 숫자를 한 명 더 늘렸고요. 발빠른 레시포드와 호일룬으로 또 한 번의 역습을 노려봤던 맨유입니다. 그리고 그 교체 카드는 제대로 적중했죠. 맨유가 지금 역습을 나가는 상황이고요.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호일룬 이렇게 3명으로만 역습을 수행합니다. 레시는 브루노에게 공을 주고 이렇게 뒤로 크게 돌아뜁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공을 잡은 상황에서 자신 쪽에 수비가 많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랑이 사이를 노린 패스를 딱 해줍니다. 이것도 되게 부패 축구 IQ를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자신이 공을 줄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깔끔하게 주는 장면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일루는 이 공을 잡고 계속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이제 수비 입장에서도 호일룬이 왼발을 잘 쓰다 보니까 최대한 약발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긴 한 건데 이렇게 약발마저 잘 써버리면 수비 입장에서는 뭐 어찌할 도리가 없죠. 경기는 이렇게 3대1이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 홀의 이 멋진 득점이 성공하면서 뉴캐슬이 3대2까지는 따라잡지만 경기는 그대로 3대2로 종료되게 됩니다. 오늘 경기 맨유는 부패 복귀로 꽤 많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제 부패의 가짜 공격수 역할이 제대로 맞아떨어졌죠. 원래는 호일룬이 이렇게 전방에서 고립될 때가 많았는데 부패가 제로톱으로 서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내려와 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뉴캐슬의 빡센 전방 압박 전술을 그래도 암라박과 달롯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던 맨유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후방 빌드업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긴 합니다. 과연 맨유는 남은 리그 한 경기와 FA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기회가 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영상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